아버지, 공장문에 매매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팔았다. 네? 뭘 팔았다고요? 이 공장 어제 계약 끝났어. 미쳤어요? 갑자기 왜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 너희가 언제 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아버지, 그럼 저희 살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건물 월세로 사는 건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일 아침에 여기서 나간다. 어디로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진짜 신발을 만들러. 여러분,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말을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서면에서 40년간 철순의 신발 공방을 운영해온 이철수입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영미 그리고 손자 2명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제가 이 공장을 시작한 건 1984년이었어요. 아들 준호가 겨우 5살 때였죠. 그때는 정말 작은 구두 수선점이었어요. 남의 신발 밑창 갈아주고 굽 갈아주고 하루에 고작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었죠. 그런데 손님들이 제가 수선한 신발을 신고 와서는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새 신발보다 더 좋아요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꿈이 생겼어요. 내가 직접 신발을 만들어 보자. 정말 편하고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밤마다 신발 만드는 기술을 독학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기술 강습을 받고 이태리 신발 제작 기법까지 공부했어요. 준호 학원비 벌려고 새벽 4시까지 일하면서도 기술 연마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첫 번째 수제 신발을 완성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그 신발을 신고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여보, 이거 정말 예술품이에요. 이런 신발 처음 신어봐요. 그때부터였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 철수내에서 만든 신발은 10년을 신어도 멀쩡하다. 발이 아픈 사람도 철수내 신발 신으면 괜찮아진다.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한 켤레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리니까 주문이 3달씩 밀렸죠. 그래도 단 한 번도 대충 만든 적이 없어요. 발본을 뜨고 가죽을 고르고 바느질 하나하나까지 정성을 다했거든요. 준호가 어렸을 때는 공장에 자주 놀러 왔어요. 아빠, 나도 신발 만들어 볼래요. 하면서 작은 망치를 들고 따라하곤 했죠. 그때 제가 말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만든 신발 한 켤레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 신발이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야. 준호는 그때 반짝이는 눈으로 아빠 정말 멋있어요 라고 했어요. 세월이 흘러 준호가 대학에 갔고 회사에 취직했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영미가 며느리로 들어왔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영미도 제 기술을 인정해주고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장인 정신이 있으신 분이 시아버지라니 자랑스러워요 라고 했거든요. 손자들도 태어나고 제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신발 만드는 거 구경해도 돼요? 라고 졸랐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내 기술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구나.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바뀐 건 영미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신발 만드시느라 수고하세요 라고 했던 영미가 아버니, 공장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자요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가죽 냄새가 집까지 와요. 환기 좀 자주 시켜주세요. 아버지, 손님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요. 조용히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점점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불편한 것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제가 류마티스 때문에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1달 정도는 손을 쓰시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수술 받으라고 하네.
한 달 정도는 신발 작업을 못할 것 같아. 그때 영미가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주문받은 신발들은 어떻게 하죠?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제 건강보다 걱정하는 건 돈이었던 거예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수술비는 얼마나 나와요? 우리 여유가 없는데. 제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이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돈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그날 밤 병원에서 혼자 수술을 받았어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도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죠.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바빠서 못 왔어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퇴원할 때도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영미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공장일 가능하시죠? 주문이 밀려 있어서.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손목에 깁스를 하고 온 저한테 내일부터 일하라니.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한 달이요? 그럼 그 사이에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공장 수입이 없으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요? 준호야, 아빠가 4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 한 달 정도는 그걸로 버틸 수 있을 거야. 그 돈은 나중에 저희 집 사는데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쓰면 안 되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구나. 더 가슴 아픈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아버지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공장 소음 때문에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 무엇보다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서 고집이 더 세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수제 신발을 누가 사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아버지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 그 두 글자가 귀에 들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였죠. 4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냐? 아빠는 공장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나가주지. 준호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5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할아버지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이철수로 살아보자.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공장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곳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공장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40년 동안 써온 낡은 기계들, 손때 묻은 작업대, 구석에 쌓인 가죽 더미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이 집보다 더 편안했어요. 여기서만큼은 제가 주인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공장이 내 공장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일하고 있지? 이 공장은 제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해서 만든 곳이에요.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신발을 만들고 일요일도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기계를 사고 임대료를 내고 조금씩 확장해 온 곳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민폐를 끼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영미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버지, 공장 소음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아버지, 요즘 시대에 수제 신발을 누가 사요? 아버지, 효율성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쟁이 늙은이 같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럼 내가 진짜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가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공장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공장이신가요? 신발 제조 공장이요. 즉시 매각하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날 오후에 왔어요. 공장을 둘러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와, 이렇게 정교한 수제 신발 장비는 처음 봐요. 할아버지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요즘 수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공장은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공장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부동산에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예술가 부부였는데 이곳을 아트 스튜디오로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 공장에서 행복하게 일하셨죠? 저희도 여기서 좋은 작품 만들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기술이 인정받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가족들이 자랑스러워 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공장에서의 제 입지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네, 행복하게 일하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장음을 치르기로 했어요. 젊은 부부는 제가 변심할까봐 장음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전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친구 성호한테 전화했어요. 성호야, 나 통영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아들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철수야, 무슨 일 있었니? 성호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철수야. 진작 그랬어야지. 통영에 내 사촌 형이 살거든. 거기 바다 근처에 조그만 공방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성호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통영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어요. 바닷소리 들으며 아침에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정말 만들고 싶은 신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넷째 날 아침 준호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정리했어요. 제 도구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뒀고 이사짐 센터도 불러뒀어요. 드디어 준호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소리치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손자들은 여전히 신나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 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영미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여행 가방을 끌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준호가 공장 쪽을 보면서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버지, 공장 문에 매매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팔았다. 네, 뭘 팔았다고요? 이 공장 어제 계약 끝났어. 준호와 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쳤어요?
갑자기 왜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 너희가 언제 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영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 살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건물 월세로 사는 건데. 그때 저는 4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일 아침에 여기서 나간다. 어디로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진짜 신발을 만들러.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요?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영미가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내 공장이 시끄럽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봐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장은 내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해서 만든 곳이야. 내가 혼자 준호 키우면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입고 만든 곳이라고. 아버지,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공장 임대료, 전기세, 기계 수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영미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아버지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영미가 아버지,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아침밥 해주고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빨래하고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준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시끄럽다고 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그건 내가 류마티스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는 너희들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여기서 나가야 해. 새 주인이 들어오기로 한 날이거든.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영미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영미 친정도 있잖아. 나도 75세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손자들이 조용히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할아버지의 모습에 어리둥절해했어요. 할아버지, 진짜 통영으로 가요? 응. 그때 영미가 또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 내가 40년 동안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그리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아버지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준호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공장 판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장 판돈,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통영에서 작은 공방 하나 얻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영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5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5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4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저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산 집인데 제 물건은 공구 박스 몇 개와 개인용품이 전부였어요.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4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5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정말 제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준호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영미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어요. 참 긴 세월 동안 이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손자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주더라고요.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겠죠. 아침에 싸주던 도시락,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숙제 도와주던 일들. 할아버지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낡은 가방을 들고 차에 탔어요. 친구 성호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75년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뿐이었어요. 철수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성호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철수,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한 듯 했지만 가슴이 시원했어요. 집과 공장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 키우느라 여행다운 여행도 못했고 친구들과 여행 한 번 가자고 해도 집에 누가 있어야 하니까 하며 포기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3시간을 달려서 통영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4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새 공방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공방이야. 정말 내 공방. 성호가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다 놨더라고요. 철수야, 이것저것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50년,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곳으로 이사온 첫날 밤 새 공방에서 혼자 잠들었어요. 바닷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영미의 짜증, 준호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첫 산책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동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살던 동네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할아버지 정도로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공구점에 갔어요. 제 새 공방을 위한 도구들을 사러요. 사장님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신발 만드신다고요? 요즘 수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네, 평생 해온 일이라서요. 와, 장인이시네요. 여기서는 그런 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잘 오셨어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제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신발장인 이철수였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철수로 살자. 75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철수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통영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버지,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준호가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준호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아버지,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영미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장모님이 맨날 짜증을 내시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해서 힘들어하고 듣고 보니 영미 어머니가 며느리와 사위, 손자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불편해하나 봐요. 아침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어보시고 아버지, 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영미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한테 그동안 너무 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래, 네. 그리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준호가 울먹이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아버지,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준호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않아. 하지만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아버지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준호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준호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아버지,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준호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2그릇을 한순간에 먹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건지. 영미는 요리 안 해? 해주긴 하는데 아버지 손맛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버지,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아버지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그리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집밥 먹은 기분이에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아버지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네.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알겠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전기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통영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공방에서 정말 제가 만들고 싶은 신발을 만들고 이웃 할아버지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준호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손자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하고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아마 영미가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손자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이철수로 살자.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이철수로.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75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